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3살배기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역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의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들어오고 잠시 뒤 차량 뒤편에 3살배기 아이가 혼자 서 있습니다. 아이는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는 듯 뒤로 물러서지만 차량은 그대로 아이를 덮칩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박모군이 통학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박군은 이 통학 차량 뒤에 서 있었지만 인솔교사나 운전기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을 내려주고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하다가 박군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앞뒤를 한 번만 확인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서는 폭염 속에 4살 유치원생이 8시간 가까이 통학버스에 방치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송 씨와 인솔교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살배기 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런 일을 막자고 마련된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된 지 2달도 채 안 됐지만 정작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취재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에는 아이 한 명이 길가에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버스에서 내렸던 어린이집 원생 4살 이모군이었습니다. 이군은 어린이집에서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차량 앞쪽에 있다 출발하는 차량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승하차를 지도하는 인솔교사까지 있었지만 어린이집 관계자 누구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아닌지 몰랐어요. 그럼 경찰서에서 어떻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해당 버스는 지난해 4월 통학 차량으로 정식 신고를 마쳤고 어린이집 관계자들 역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어린 목숨이 희생되면서 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차량이 등록 당시에 신고 기준에 적합한 판정이 나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 37살 김모 씨를 입건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혹시 세리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소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 의무 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받은 게 있어야 임용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그게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임명보고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서옥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교사 그리고 학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철희 기자 연결됐습니다. 우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일어난 겁니까?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일어난 건데요. 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25인승 버스가 경사진길에서 뒤로 미끄러지면서 2.5m 수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어린이와 교사, 운전기사 등 모두 1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는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원생들이 하차를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핸드브레이크를 채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경찰은 비교적 큰 부상을 입은 운전기사 58살 김모 씨가 회복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아직 이 사고가 부주의인지 왜 그런지 이유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세리미법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기준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달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세리미법은 지난 1월 말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차량에 탄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보조교사 탑승, 운전자 등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버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이미 정식으로 신고된 통학 차량입니다. 또 당시 보조교사도 타고 있었고요. 통학 차량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 안전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리미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4살 이모군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지난 1일에도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승용차가 부딪혀서 교사와 원생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에 앞서 경기도 용인에서도 태권도장 승합차를 타고 가던 6살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도로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태권도장 차량 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안타까운 소식 그제 전해드렸죠. 오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하천에 추락했습니다. 안전벨트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아침 등원 시간, 통학버스가 경사로를 올라가 어린이집 앞에 멈춥니다. 어린이 한 명이 내리자마자 갑자기 뒤로 미끄러집니다. 20여 미터를 미끄러진 버스는 3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펑 소리가 났어요. 폭탄이 떨어진 거 뭐냐 그럼 펑 소리가 났거든요. 보니까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끄집어냈죠.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12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 58살 이모 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에 탔던 어린이들은 찰과상 등 간단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 내부입니다. 차량 파손이 심했지만 어린이들은 모두 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부상을 피했습니다. 조그만 애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시킨 대로 풀어줄 때까지 그래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반면 지난달 30일 6살 어린이가 숨진 태권도장 차량 사고의 경우 차 안에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아예 없었습니다. 안전규정의 준수 여부가 생사를 가른 겁니다. 경찰은 통학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직전 뭔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가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유치원생 13명을 태운 통원버스가 3m 아래 눈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지만 이 안전벨트 덕에 다행히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유치원 차량이 논바닥에 찌그러진 채 박혀 있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난간도 떨어져 나갔고 아이들 가방과 학용품도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북 완주의 한 도로에서 유치원 차량이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고 3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6살 이모양 등 유치원생 13명과 차량 운전자, 인솔교사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빡 하더만 난간 받고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애기들 기사분이 한 명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저희 둘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끄집어냈거든요. 유치원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차량이 뒤집어졌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차량 운전사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얼마 전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버스가 추락해서 안타깝게 운전자는 숨졌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는 사고가 있었죠. 바로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탑승을 하면 자식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합니다. 김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듣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에 부착된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차량 좌석에 붙어있는 1m 남짓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송을 무심코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벨트의 힘은 지난 22일 단양 중앙고속도로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관광버스 사고에서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버스가 5m 아래로 추락해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숨졌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를 안 맨 경우에는 그 요구조자가 창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제주에서도 고교 수학 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했지만 안전벨트가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에서 49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넘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4명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속버스는 이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필수거든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도 항상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사고 치사율이 2.4%로 맸을 때보다 무려 12배나 높았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달리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덕에 다행히 한 명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는 고속도로 커브길. 관광버스 한 대가 휘청이더니 무언가에 충격을 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전복된 버스는 2개 차로에 걸쳐져 있습니다. 출입문도 막혀 학생과 인솔 강사 등 17명의 승객들은 버스 앞유리를 깨고 탈출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한 바퀴 돌면서 전복됐지만 안전벨트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벨트 착용을 지시한 인솔 강사와 지시에 잘 따른 학생들이 스스로 참사를 막은 겁니다. 출발할 때 전부 다 안전벨트를 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일이 확인했죠. 그리고 넘어졌는데 전부 다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좀 손님도 신경 쓰느냐고 방어 운전을 했는데 그래도 버스 전복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버스 내부의 넓은 공간으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버스 전복 사고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부상 가능성은 착용자보다 18배가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버스 전복 사고.
안전벨트 착용으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부산에서 어린이 20여 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어린이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달리는 버스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더니 빗길에 미끄러지며 휘청대다 그대로 쾅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버스가 넘어져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그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어린이들. 5에서 6세 유치원생 21명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터널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울음을 터뜨린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으며 의젓하게 기다립니다. 어린이 2명이 귀와 이마에 찰과상을 입기는 했지만 크게 다친 아이는 없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자까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맨 덕분이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수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고 버스로 들어가 어린이들을 배수구 위로 대피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터널의 턱에 부딪히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남태운이 몰고 온 비바람에 교통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터널 출구 지점에서도 트럭과 승용차 등 6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인데 이 중엔 임신 36주차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나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2살 배기 아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안전수칙,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통학 차량이 도착하고 차에서 내린 2살 박모 군이 주변을 살피며 홀로 서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걸 모르는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하더니 박 군을 치고 맙니다. 박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솔교사는 다른 아이 9명을 데리고 이미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시 후 맥박 다 없었고요. 계속 치료이 되고 차량 후방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는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이를 한 명씩 하차시키고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에서는 4살 어린이가 폭염 속 통학버스 안에 7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역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세림이법으로 통학 차량의 안전수칙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매뉴얼을 보면은 이론 교육에 치우쳐 있는데 운전자와 교사를 상대로 그 차종별 사각지대 확인 등 그 전문적인 체험형 교육을 병행해 그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6년 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로 6살 이하 어린이 7명이 숨지고 250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진짜 영어 공부는 입으로 하는 부산에서 어린이 21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으로 버스가 찌그러질 정도였지만 안전벨트를 맨 덕에 크게 다친 아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송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생을 태운 미니버스가 터널 안으로 들었습니다. 터널 안 노면은 약간 내리막길에 빗물에 젖은 상태. 시속 50-60km의 속도로 2차선을 달리던 버스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쏠리다 오른쪽으로 꺾어 배수구 벽을 들이받고 다시 왼쪽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터널의 벽면을 받고 그리고 우존도 됐답니다. 사고 순간 버스 안은 어린이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10여 명이 급히 사고버스로 달려갑니다. 이어 버스 뒷문 유리창을 깨고 어린이들을 구한 뒤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버스 앞면은 크게 찌그러지고 옆면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차 안에는 5, 6세 유치원생 21명과 운전자 76살 김모 씨, 인솔교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명만이 이마와 귀 등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친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맨 덕분이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은 전부 다 안전벨트를 다 착용시켜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마침 부상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과 차량 결함 등의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달리던 만원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의 응급조치로 위급한 상황은 넘겼는데요. 알고 보니 이 승객은 현직 간호사였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승객들로 북적이는 퇴근길 버스 안. 갑자기 한 여성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놀란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승객 사이를 비집고 나타납니다. 허리를 굽혀 환자 상태를 살피더니 응급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버스 기사는 인근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쓰러진 여성 김모 씨를 응급실로 후송합니다. 하얀 옷의 여성은 순찰차에 함께 탄 뒤에도 응급조치를 계속합니다. 환자를 흔들어 의식을 찾게 하고 가슴을 자극해 맥박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근처 병원 응급실에 10여 분 만에 도착해 위급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버스 내에서 처음엔 여자분이 의식이 없으셨어요. 다행히도 그 버스 안에 간호사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환자차 안에서도 계속 응급조치하고 옆에 간호사분이 맥박도 조금 약해지신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버스에서부터 병원까지 쓰러진 김 씨 곁을 지킨 여성은 현직 간호사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보인 간호사의 침착한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지적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몰카 범죄가 불안감을 넘어 엄청난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마저 성차별적이란 비판이 더해지면서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상점과 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 경찰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림막과 안심 거울을 설치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심적 고통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저희 경찰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최근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20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의 신체나 속옷을 몰카로 촬영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일상 속 몰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확산되는 불안 속에 며칠 전 광주에서는 터미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뚫린 구멍을 몰카로 오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구멍 하나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불안해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요. 더욱이 얼마 전 발생한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이후에는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사건에선 여성 가해자가 신속하게 구속된 반면 여성이 피해자인 다수의 몰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남성 가해자가 절대 다수인 다른 불법 촬영 사건들은 무신경하고 더디게 처리돼 왔다고 여겨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던가 조금 어떤 특정이 조금 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10년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가해자 16,000명 중 98%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운이 나빠서 몰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숙박업소에서 직원이 객실 안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은밀한 장면을 촬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가 몰카 탐지기를 이용해 곳곳을 수색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36살 박모 씨는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객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몰래 촬영해왔습니다. 1년 반 동안 피해를 당한 사람만 100명에 달하는데 탁상 시계처럼 생긴 카메라를 설치한 탓에 손님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실제 숙박업소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인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 상대방을 몰래 촬영할 수 있습니다. 10시에 몇 개 걸어서 가려면 그렇게 걸어가면 착취인 줄 알죠. 10시에 몇 개 걸면 몰라요. 문제는 이런 몰카들을 국내로 들여와 사고 파는 과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박 씨에게 카메라를 판 업자도 경찰에 붙잡혔지만 전파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엔 몰래카메라의 유통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장형 카메라를 팔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사갔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요. 최근 정부가 몰카를 살 때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팔려나간 제품들에 대한 규모 파악이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느새 공포의 대상이 된 몰카. 나도 모르게 찍힐 수 있다는 불안을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몰래카메라 범죄 중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할 정도로 해마다 피서철이 되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들의 불안도 크죠. 이런 일상 불안을 줄이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배치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밑에 막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저 탐지용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즈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용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저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저 탐지용 카메라는 반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저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시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네,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다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 평론가님은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출연 예정돼 있는데 국회가 오늘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난리네요. 또 국회 상황, 정치 시사평론도 앞서 해주셨는데 자,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로 입건이 됐는데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으로서는 그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그 직업 자체가 판사, 네. 그것도 지금 이제 그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 합의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 판사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범죄자 처벌 기준 강화가 된 그 2013년에 예. 그 관련 개정 법률에 따라 가지고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담부를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많이 내렸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를 들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네. 했다. 지금 팩트는 이제 목격자가 사진을 찍었다고 제보를 했고요. 네. 경찰이 이걸로 입건을 이제 했는데 사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혐의는 그렇죠. 예. 부인하고 있는 부인하고 상황이죠. 있는 혐의를 상황이죠.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이 성립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예. 아직까지 이제 입건이 돼서 수사 받고 재판 결과까지 나와봐야 되니까 이 현직 판사인데 30대 초반의 젊은 판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변명이라고 한 이야기는 자 카메라에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하면서 이 오작동으로 잘못 찍혀진 것 같다. 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 기계적인 그런데 실수다. 의도를 안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신체 부위가 그런데 그렇게 찍혀서 담겼을까요? 다른 사진이 발견되진 않았고요. 예. 그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의 사진이 3컷이 찍힌 거고요. 예. 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치마 아래쪽으로 올려 찍는 것을 다른 남자 승객이 지하철에서 목격을 하고 제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판사와 피해 여성을 데리고 이 역에 내려서 동대문 문화공원역에서 예. 역무실로 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된 사건인데. 용감한 시민이네요. 예, 그럼 용감한 시민이고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했는데 목격자가 명확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거물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속에 사진 3장인데 이 사진이 우리가 흔히 잘못 작동하는 경우를 살다 보면 겪죠. 그럼 뭔가 네. 이상하게 찍혀 있죠. 핀도 안 맞는다라고 우리가 이게 하늘이나 바닥이나 뭐 엉뚱한. 예. 근데 피사체가 명확하게 포커싱이 돼서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의도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목격자, 증거, 피해자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많이 했던 판사 입장에서 네. 내놓은 변명으로는 너무 궁색해서 지금 누리꾼들이 뭐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카메라 앱은 인공지능인가요? 아. 그럼 변태 인공지능인가요? 이런 지금 이제 조롱성 이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난감해 보입니다. 오 교수님,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됐다. 이러면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하는 주장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 판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판사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카메라의 각도 또는 초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주로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가 자기가 알고 남이 알고 하는 이런 알고 모르고를 놓고 4가지 심리가 있는데요. 이 조하리의 창이론에 보면은 자신은 알고 남들이 모르는 심리가 있어요. 예. 즉 다시 말해서 이 판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직업이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로 어떤 그 가까이 가서 몸을 대고 추행을 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중화시키는데 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더 큰 흥분이라든가 스릴, 그리고 이제 한번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찍어서 자기가 가져간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소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몰카, 뭐 이제 이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보통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서 다른 사람의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신체를 촬영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사건이 현직 판사이고 또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더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법원뿐만 아니라 소속 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지금 진상 파악에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이제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언론이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럼 지금 뭐 직무에서 우선 배제를 합니까? 아니면 직위를 박탈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원이라는 특성, 판사라는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 윤리에 대해서 더 강한 유사한 범죄를 처벌하고 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도 굉장히 더 공분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중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 등 이용에 대한 이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만 또 하나는 직무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이제 징계를 받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분이 지금 금수저 중에 금수저거든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엘리트 코스인 법조인 그 중에서도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의 판사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게 30대 초반이면 청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처벌 수위에서 많이 감형을 또 해주기도 하고 집행유예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뭐 약한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중한 직업적인 부분에서 치명적인 판결까지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인 공분은 지금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이제 여검사 성추행한 의혹이 맞습니다. 있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법조계 성추문 좀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이 좀 따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페레로 로셔를 만들 때 한 가지 층에 사는 주부 2명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등을 물었는데 등을 물린 이 여성이 4시간 뒤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 A씨와 B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B씨가 A씨 집 앞에 자전거를 발로 찼고 두 사람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웃의 만류로 싸움은 일단락됐지만 분을 못 이긴 B씨는 다음 날 아침 A씨를 찾아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등을 물었습니다. 등에 3cm가량의 상처가 난 A씨는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을 왜 등을 물 수가 있습니까? 그 일로도 아무 지금 연락도 없고요. 법정에서 7일 날인가? 그때 한번 처음 봤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하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예상 밖의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A씨가 혈관형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던 것. A씨는 사건 당일 복부의 대동맥이 갑자기 파열돼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인은 다툼의 여파로 동맥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사건 당일 잠적했고 며칠 뒤 이사를 했습니다. B씨 변호인은 B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의 특이 체질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B씨의 행위가 사실상 A씨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B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올 여름에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생활용품에 부착하면 눈에 띄지 않게 변형되는 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입니다. 갖가지 초소형 카메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몰래 카메라로 쓰인 볼펜과 자동차 리모컨 키, 넥타이 핀은 물론 모자나 텀블러, 액션 캠코더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격은 1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크기와 모양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생활용품에 주로 장착되다 보니 육안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국내 유명 워터파크 샤워장 탈의실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몰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명 항공사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체포됐고 현재 경찰관이 몰카로 여대생 다리를 찍었다가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는 2011년 1,500여 건에서 지난해 7,6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몰카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조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것을 몰카 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법 적용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면 음성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온라인 유포를 막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재작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공용 화장실이 범죄의 무방비란 지적이 잇따랐지만 여전히 아직도 대책은 없는 겁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갑니다. 20분쯤 뒤 경찰관들은 한 남성을 연행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화장실에 가자 뒷조차가 몰래 신체를 촬영한 20대 김모 씨가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화장실 촬영을 하고 있었더니 이제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김 씨와 친구들은 인근 술집에서 피해 여성 일행과 처음 만나 함께 노래방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해명했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에선 다른 여성들의 영상과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로 재작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도 공용 화장실에서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예외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것 봐라. 찍은 이 순간 바로 뽑고 즐기자. 오늘의 픽. 캐논 인스픽. 캐논 포토프린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몰래카메라 걱정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몰카 성능이 날로 발전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데 직접 탐지기를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가방을 걸친 남성이 쫓기듯 뛰어갑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전문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 촬영을 하다 달아난 용의자입니다. 여성 다리를 찍기 위해 지갑으로 휴대전화를 가리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히기도 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권모 씨는 집안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찍고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느낀 공포는 몰카 불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문 쪽을 계속 주시하게 돼요. 옷을 갈아입는데 탁자 이런 데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갈아입는다거나 괜히 인터넷에 막 제 이름 쳐보고. 일부 여성들은 직접 몰카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직장 여성 김모 씨도 탐지기를 구입했습니다. 한동안은
층층마다 여자 화장실을 다 돌고 그랬었어요. 뭐 카페를 가거나 뭐 술집을 가도 기본적으로 들고 가서 뭐 구석구석 한 번씩 이렇게 탐지를 해보고. 한 여대 학생들은 몰카를 찾기 위해 캠퍼스를 돌고 서울시도 여성안심 보안관을 채용해 공공기관에 몰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아주 세밀한 쌀털 나는 게 요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더 집중으로 점검하고서. 몰카 피해는 늘지만 처벌은 약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추행이라든지 강간보다는 좀 죄질에 있어서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SK텔레콤 대리점 점장이 여성 고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려다 붙잡혔습니다. 신발 속에 휴대전화를 몰래 꽂아두는 황당한 수법을 썼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책상 아래 공간 사이로 신발에 휴대전화를 꽂은 발이 불쑥 들어옵니다. 2년 동안 SK텔레콤 대리점 점장으로 일한 39살 이모 씨가 원피스를 입고 온 고객을 몰래 촬영하려 한 겁니다. 지난달 30일 휴대전화를 사러 갔던 30대 여성이 겪은 끔찍한 일입니다. 발이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와서 꺾이더래요. 그걸 보고 이거는 찍어놔야겠다 해서 바로 찍고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아서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 직원분이랑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는 고객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충격은 더 컸습니다. 사진이랑 그 영상이랑 그 개인정보를 매치해가지고 이게 뭐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촬영 시도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이 씨를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이 씨는 비슷한 종류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죄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 핸드폰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디지털 포렌식 의뢰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위탁 대리점 소속 직원인 이 씨를 퇴사시키고 고객 개인정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 측은 상담이 진행되는 책상 아랫부분을 종이로 덧대 막아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스마트폰과 위장형 카메라 보급이 늘어나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1,523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 2016년 5,185건으로 5년간 3배를 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이라 재검률이 높은 경우가 많고요. 유통제재 등의 사회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범죄. 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사마저 성차별적이란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상점과 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 경찰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림막과 안심 거울을 설치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심적 고통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최근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20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의 신체나 속옷을 몰카로 촬영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일상 속 몰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확산되는 불안 속에 며칠 전 광주에서는 터미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뚫린 구멍을 몰카로 오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구멍 하나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불안해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요. 더욱이 얼마 전 발생한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이후에는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사건에선 여성 가해자가 신속하게 구속된 반면 여성이 피해자인 다수의 몰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남성 가해자가 절대 다수인 다른 불법 촬영 사건들은 무신경하고 더디게 처리돼 왔다고 여겨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던가 조금 어떤 특정이 조금 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10년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가해자 16,000명 중 98%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운이 나빠서 몰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 외부에서 화장실 이용할 때 저는 이 두리번거리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혹여나 몰래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 불안한 여성들 몰카 탐지기를 구입해 스스로 대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몰카를 잡아낼까요? 저희 취재진이 실험해봤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몰카 범죄는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하면서 여성들은 화장실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공용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대안으로 등장한 게 몰래카메라 탐지기입니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5개를 설치하고 탐지기로 찾아봤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1위인 이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숨겨둔 몰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어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1cm 앞에서 흔들어봐도 아무 신호가 없어 결국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RF 무선 신호를 잡는 기계입니다. 그럼 안테나가 있는 몰래카메라만 탐지가 가능한 거예요?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운로드 수가 50만 건에 육박하는 몰카 탐지 어플리케이션. 역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30만 원짜리 적외선 탐지기는 5개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몰카가 아닌 나사 조각에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찾아내기보다는 판매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던 사실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의 해명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서울 신촌에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입니다.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층 의류 매장의 여자 화장실. 지름 3mm 정도의 렌즈가 달린 이 카메라가 정화조 바로 위에 있는 천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오늘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백화점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아직 이들을 처벌할 법조항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한 여성 전용 한증막에 이 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이 적발돼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무슨 도착증 환자들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입니다. 이 한증막이 구석에 있는 창고방. 방 한켠에 설치된 폐쇄회로 TV를 통해 여성 전용 한증막이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네로라 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총각 32살 노모 씨. 지난달 17일 노 씨는 일본 출장을 다녀오면서 구입한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노 씨는 당초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됐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노 씨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들어간 것이 아닌 만큼 형법상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고,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속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한 인기 가수의 남녀 관계를 몰래 촬영한 비디오는 불과 며칠 사이에 수십만 명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몰카 비디오 전문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몰카 문화가 인터넷에 깊숙이 침투하자 12개 인터넷 기업들이 모여 안티 몰카 사이트를 개설해 몰카 비디오 추방 운동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휴대전화는 촬영을 할 때 65dB 이상의 큰 신호음 또는 빛이 나도록 제작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런 촬영음이나 강제 플래시 기능은 사용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전주시 도심의 한 모텔 객실. 천장에 화재 감지기 구멍이 휴지나 이쑤시개 등으로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화재 감지기를 속칭 몰래카메라로 잘못 알고 부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오늘부터 뉴스룸은 새로운 코너를 진행합니다. 바로 사건 플러스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한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서 감추어진 이면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여성 해군 대위의 자살 사건입니다. 당시 해군은 A 대위가 목을 매 자살했다면서 상관이었던 B 대령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A 대위의 죽음과 극적인 가해자 체포까지 과정에는 아픈 진실과 우리 군의 부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B 대령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건 플러스 김지아 기자입니다. 숨겨질 줄 알고 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밝히려고 그랬어? 안 계시면 그냥 지나갔지. 이 양반이 성폭행했다고 시인도 했고 이놈이 범인이에요. 이놈이 제대로 수사해갖고 의혹 없이 현행범을 처음 데려가요. 지난 5월 해군은 여성 대위 A씨가 자살했고 이 대위를 성폭행한 대령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가해자인 B씨를 구속하기로 했다는 짧은 브리핑도 내놨습니다. 자살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수사와 발표였습니다. 저희는 2달여간 숨진 A씨의 가족과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재판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해군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해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주변의 한 빌라입니다. 숨진 A씨의 아버지는 딸이 해군 본부로 발령받자 올해 초 이곳을 계약했습니다. 간사가 너무 곰팡이 높이였고 있을 수 없는 방이다. 저희 어머니 적금전환을 깨갖고 했어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30분 아버지는 해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연락 온 게 없느냐는 겁니다. 불길한 예감에 달려온 딸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쪽에 우체국 앞에 저기 사람들이 병장들이 많았어요. 군 직원들이 많았고. 딸에게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아버지는 왜 자신의 딸이 죽었는지 해군에 물었지만 자살했다는 설명뿐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군이 손 놓고 있던 사이 아버지는 마치 수사관처럼 딸의 지난 행적을 쫓았습니다. 저는 정신도 없고 그 상황에 그래도 생각나더라고요.
아버님 어딥니까? 하더라고. 지금 원룸이 들어왔는데 그 놈이 성폭행했대요. 딸이 군대 상관인 B 씨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는 B 씨를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 이제 봉을 해놨어요. 뭐 이렇게 하신 거네요? 예, 제가 내려가면서 진짜 어떤 기분으로 제가 내려갔는지 무슨 생각도 지금 그 생각이 안 납니다. 이 계단이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고요. 결국 군중 속에서 B 씨를 만난 아버지. 성폭행은 맞지? 예. 분명히 맞지? 예.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면목 없습니다. 면목 없다 그래요. 될 일이야. 뒤늦게 찾아온 경찰은 사실을 확인한 후 B 씨를 체포했습니다. 27살 A 씨는 목포와 연평도에서 근무하며 2차례나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계룡대 해군본부로 발령받아 기뻐했던 A 씨. 이런 A 씨가 5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A 씨는 가해자 B 씨를 포함해 3명과 함께 진해로 출장을 갔습니다. 4사람은 A 씨의 방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고 A 씨는 가장 상관이었던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괴로워하던 A 씨는 석 달 뒤 대학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5월 초쯤에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걸 좀 알았어요. 제가 요새 많이 힘들다고. 이제 평생 너한테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관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방에 다들 나가고 잠이 들었는데 눈이 뜨니까 B 씨는 물증이 나오자 다음날 A 씨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하는 A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추가로 성폭행을 이어갔습니다. 5월 초? 예, 본인 차량에서 자살 시도를 한번 했다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이제 정신과 치료도 다 포기했던 상태고 힘들어서 그랬을 테지만 16번의 정신과 치료, 한 번의 자살 시도 미수. 해군에선 아무런 조사도 없었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인 B 씨에 가로막혀 A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군은 여전히 조직을 보호하려고만 한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성폭행을 하라고 대령장에 놨는지 난 묻고 싶어요. 지위를 남용해갖고 지위를 이용해갖고 하부 조직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3살 배기 어린